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2023년도가 이제 저물어가고 24년도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2024년도에 어떤 제도들이 바뀌는지,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제도가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이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2024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양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다라고 하면 내용들, 숙지하면서 듣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내용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7가지 정도를 적어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 흔히들 지금 말하는 신생아 대출 부분과 혼인 증여에 대한 부분, 증여에 대한 재산 금액이 올랐다는 내용일 겁니다.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신생아 대출. 신생아 대출이 기존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대출처럼 있던 대출이었대서 이제 특례 대출로 바뀌면서 소득 금액이 7천만 원에서 1억 3천 이하로 소득 금액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 높으신 신생아 대출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들의 합산 금액이 1억 3천 이하이라고 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5억 600만 원. 자산 규모는 변동이 없고요. 여기서 또 바뀐 부분이 주택가액이 그전에는 6억 이하였다라고 하면 지금 9억 원 이하의 주택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한도 금액도 4억에서 5억으로 증액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출 금리는 소득별 금액이 8,500만 원 이하의 내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원래 1.85에서 3.0에서 1.60에서 2.70%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0.3% 정도 낮아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8,500에서 1억 3천만 원 구간이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원래는 이용이 불가했습니다. 소득 금액이 높다 보니까. 근데 1억 3천 이하까지는 2.7에서 3.3%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5년간 적용 금리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금리 상태에서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대출을 활용한다면 기회이지 않냐. 하지만 신생아 대출은 출산 2년 내에 있는 출산자, 무주택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맞아야지만 아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기존에서 6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증액되고 자산 규모는 3억 6천100만 원으로 그대로 자산 규모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한도 금액이 원래 수도권 같은 경우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그래서 보증금 한도가 조금 높아져서 좀 보증금이 높으신 분들, 금액 차이가 4억에서 5억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적용의 혜택을 많이 보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한 0.1% 정도 이자율이 할인되었습니다. 그리고 7,500에서 1억 3천만 원 구간의 소득 구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불가했는데 지금은 2.3에서 3% 정도의 이자를 받고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내용이 우리 세법 개정의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이 새로 신설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나 조부모에서 받을 수 있는 우리 증여 금액은 무상증여 5천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제한도를 1억 원으로 증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 3가지 조건이 다 맞춰져야 됩니다. 직계 존속이어야 되고 공제금액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혼인신고일 이전 2년 그리고 이후 2년입니다. 그래서 총 4년이죠. 일단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년씩 해서 총 4년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가 합가 총 무상증여 5천만 원에 혼인증여 1억 원을 합하면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양가 합가 3억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증여 금액을 한도를 올려서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아니면 결혼 자금을 좀 보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한 게 아마 혼인으로 인한 증여 금액을 좀 상회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볼 내용은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 금액 범위를 확대한다. 그러니까 240만 원 소득 공제 금액을 3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공제 금액이 좀 더 늘어난다.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또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이자 상환액의 소득 공제 금액을 증액시키겠다. 그러니까 공제를 좀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갓의 필요경비 합리화라는 것은 결국은 수중자에게 필요경비만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증여자에게도 지출금액을 한도를 넓히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경비를 좀 더 합리화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법상 주택개념 정비라는 뜻은 주택의 개념이라고 하면 이제는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된 건물이라는 주택 개념을 구체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좀 구체화했다 이 정도로 알고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전세 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 그러니까 등록명이라든지 대표자명이나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재를 의무화하는 이런 상태, 아니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뀌는 내용들은 역세권 뉴홈 활성화, 이번에 내년 초에 우리 뉴홈에 대한 사전 청약이 들어가죠. 대방동 같은 경우 일반형으로 815세대 서울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3기 신도시 지역에 또 뉴홈들이 나뉴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런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더 내용인 거고,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될 때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 면제 기준, 또 부가 구간 단위를 완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 분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8천만 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까지 면제받고 이후부터 구간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8천만 원까지 면제를 받고 그 이후부터 구간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후 구간도 지금은 5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2천만 원의 차익이 있었죠. 그러니까 구간이 촘촘하고 금액 한도, 부담금 면제 금액도 작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만큼 늘어나고 구간도 좀 러프하게 5천만 원대로 늘어났다. 그리고 부가 개시 시점도 추진위 구성 승인 때부터였던 것이 지금은 조합 설립 인가로 조정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주택자들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감면받는 비율, 그러니까 6년 이상부터 10%, 최대 20년 이상은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 또 제정이 됩니다. 4월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죠. 노후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아마 1기 신도시가 대표적인 혜택을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흔히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특별공급, 그러니까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신생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신생아 있는 경우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해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의무보증보험 가입할 때 한도액이 공시가격의 150%의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이라는 공시가격이면 3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7월부터 시행되면서 126%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 되면 내가 받아야 되는 보증금 자체가 좀 낮아진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기존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등록된 자들은 2026년 6월 달까지 좀 유예기간을 준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명심하고 이 부분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입주자 대표의 투명성 강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방송 청취라든지 실시간으로 중계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 정도로 알고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바뀌는 내용들을 좀 보면 주택 간주 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되던 특례 기한을 좀 연장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주 임대료를 하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해서 그 비용이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소득이라고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계산할 때 소형주택에 대한 부분을 원래 소형주택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아직까지 3년간 더 유예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은 잔주 임대료를 계산할 시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간을 연장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금액이 3,600만 원 이하 이거나 하면 500만 원까지 한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25년 12월 말일까지 연장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양이양 보증금 지급 대상, 작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이라고 보시는데요. 뭐 적용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령이면서 63세 이상이면서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농사를 직접 지으신 분들은 3년 이상 농사를 짓고 뭐 토지공사에서 보조금, 이양 보증금을 받으신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매도시에.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겠다. 각 지자체별로 공시가격에 대한 검증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을 없애겠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산 양육에 의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번을 표를 조금 보시면 20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는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100% 해주겠다. 500만 원 한도 내에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500만 원 내라고 하면 한 4억 5천 정도 아마 금액일 겁니다. 그러면 1.1%로 계산하면 500만 원 이하일 겁니다. 그 정도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지구계획 절차 통합 이렇게 하면서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좀 작은 규모 같은 경우는 복잡하니까 지구계획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여러 군데를 좀 지정할 수 있다. 빠르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빠르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만든 통합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지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1년 내에 인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지금 가장 2023년도에 연말에 많이 나왔던 뉴스가 공급 부족에 대한 뉴스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인센티브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바뀌는 제도는 아니고 지금 그대로 유지되거나 언제까지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대형 특례 보금자리로는 24년 1월까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일까지 하는 거겠죠. 지금 찍고 있는 시점이 지금 12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말일까지 한 달 정도 남은 겁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으실 분은 요 기간 내에 빨리 받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상생임대인 제도, 그러니까 내가 임대를 상생임대인, 그러니까 임대인 조건에 상생임대인 조건에 맞춰서 임대를 놓으신 분들은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2년 실거주를 한 것처럼 적용을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2022년도로 종료되게 돼 있었지만 24년, 그러니까 2년 연장해서 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 내에 5% 한도 내에서 임대금을 보증금을 올렸을 때 상생 임대인 조건이 되면 내가 2년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 요건을 갖춰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활용 숙박시설, 우리가 생숙들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생숙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신고 기간, 그러니까 생숙으로 쓰지 않고 생활 숙박시설 쓰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계도 기간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과태료죠.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고 또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은 이주해서 강제로 퇴거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 유예 기간이 좀 남아있는 부분 체크하셔서 좀 점검하시는 분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도 24년 7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임차인을 두고 있는데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방법이 없을 때, 전세가 잘 안 나가서 반환을 못할 때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2024년 7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간 내에는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좀 뭐 중간중간마다 바뀌는 과정들이 있겠지만 24년 1월부터 바뀌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제도들이 대부분 다 뭐 대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출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출산 부분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청년들에 대한 주택 공급을 좀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또 강한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특례 보금자리론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부분들이 활용하셔서 많은 대출을 받고 주택 내 집 마련하는 방안들을 많이 모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제도에서도 분명히 내가 내 조건에 맞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좀 점검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고 24년도에는 아마 추가적인 제도라든지 추가적인 규제 완화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뭐 완화 정책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는 즉시 제가 영상으로 또 찍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2023년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4년도에 또 즐거운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